안녕하세요. 머니가드 서비스 대표 문문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머니가드 서비스 운영 총괄 박찬영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오늘 크라우드 펀딩 관련된 IR 시작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개인 소상공인 채권 디지털화로 채권 데이터, 신용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비금융권 비공식 금전거래 시장을 타겟으로 핀테크적인 관점, 즉 디지털 채권, 신용평가 쪽 관점으로 디지털 계약 솔루션 머니가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상공인의 비공식 거래는 인류 보편의 현상으로 구두계약, 증빙 불충분으로 인해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걸 디지털화했을 때 파생되는 데이터 가치가 저희는 매우 높다고 하고 회사 창립 이래 계속 이 한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 규모가 되게 중요한데요. 시장 규모로는 국내의 경우 연간 200만 건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고 유사한 시장 추정 논리로 글로벌의 경우 그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저희는 우선 글로벌 쪽은 동아프리카 쪽을 중심으로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론칭해서 운영하고 있는 머니가드 차용증은 3분 만에 디지털 계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런 디지털 계약은 채권 디지털화를 통한 데이터 축적의 가장 첫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금전거래 건당 디지털 계약 수수료 및 B2B 데이터 판매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수익 모델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6년 2월 현재 오늘 정도 기준으로 해서 총 가입자 3만 명 이상을 돌파했고요. 유료 차용증을 기준으로 총 차용금 3,400억 이상, 유료 차용증은 10,000건 이상을 돌파해서 지난번 크라우드 펀딩 때보다는 큰 성장이 있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을 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25년 12월부터 마케팅 지표인 로아스가 200%를 넘어서고 있고 계속해서 일평균 매출액도 우상향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연간 200만 건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공식 금전거래 관련 시장에서 모바일 차용증을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걸 몇 년간 꾸준히 열심히 해오니까 네이버, 구글 등 챗 GPT 같은 AI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 머니가드 정보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는 디지털 계약 및 법률 관련 플랫폼화 시장에서 금전거래만 관련된 전문 버티컬 플랫폼으로 포지셔닝 하고 있고 비공식 거래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6년 1분기 모바일 앱 머니가드에는 채권 채무 개인 금전 문제 관련 전문가를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론칭 계획에 있고요. 이를 통해 고객 신뢰를 강화하여 이용자 수를 훨씬 더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25년 11월에 이미 국내 OK저축은행 쪽에 입점을 한 이력도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다른 금융권 관련 앱에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기술 기반 IT 기업 등과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라온시큐어라는 우리나라 모바일 신분증을 만든 회사와 연계된 차용증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며 헥토 파이낸셜이라는 회사와 함께 가상계좌 솔루션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헥토 파이낸셜은 우리나라 가상계좌 대부분 점유율을 시장 솔루션 제공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스타트업 인 에던스라는 캔디페이라는 회사와 함께 채무 상환을 카드 결제로 하는 서비스, 요즘 월세도 카드 결제로 하는 것처럼 이 채무 상환 카드 결제도 할 수 있는 거를 준비해서 도입되는 게 임박한 상황입니다. 현재 머니가드 서비스는 소상공인 비공식 금전거래 시장 쪽에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고려신용정보 및 식자재 플랫폼 스타트업인 에즈메이크와 함께 POC를 시장 검증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 클라우드 업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채권 관리 솔루션인
머니 캘린더도 론칭하여 현재 네이버 클라우드의 중요 미수 채권 관리의 시장 검증을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 소상공인 시장 내 미수금 등 채권 관리 시장에서 증빙 및 관리가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려는 솔루션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큰 회사에서도 저희와 함께 협업을 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보고 저희도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머니가드 서비스는 또 한편으로 이것도 역시 돈 약속인데요. 이혼 양육비 채권 쪽도 계속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비율이 관련 실태조사 이후에 한 번도 개선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민간이 함께 해야 할 부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저희가 한부모 관련 비영리 단체 및 신용조사회사인 서울평가정보 등과 함께 협업 중이며 최근에 양육비를 해결하는 사람들 즉 배드 파더스로 유명하신 구본창 대표님과 또 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이 사진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양육비 지급 알림 서비스 및 양육비 지급 의무자 대상 신용조사 보고서 서비스를 론칭하여 현재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신용조사 보고서의 경우 서비스의 경우 건당 11만 원의 매출액이 발생을 하고 있고 요즘 이 부분도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혼 양육비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 대한 연락에 대한 부담으로 보고 있고요. 24년 실태조사 데이터로는 60% 수준의 양육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연락조차 진행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위한 솔루션으로 변호사가 양육자 대신 연락을 해줘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26년 하반기에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협력하고 있는 양해들 및 법률사무소 쪽에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저희가 글로벌 시장 진출로 아프리카 쪽, 케냐 쪽을 보고 있는데요. 작년에 외교부 산하 한 아프리카 재단 쪽과 함께 케냐 현지인들과 함께 MOU 등의 성과가 있었고 현지 슈퍼앱 등을 부가 서비스로 론칭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라운시큐어 등과도 해외 진출할 때 같이 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글로벌 진출 시 글로벌 현지 슈퍼앱 내 부가 서비스를 론칭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국내 OK저축은행 등에서 이미 경험해 본 바가 있어서 관련 개발, 기술 및 접근 방법 노하우를 잘 내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25년 12월에 한 아프리카 경진대회에서 최종 2위, 26년 올해 초에 한 아프리카 유니콘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선정 등으로 아프리카 진출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으며 현지 파트너와 함께 성공하는 모델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올해 4월에는 모로코에서 열리는 아프리카 쪽에서 가장 큰 핀테크 행사인 자이텍스라는 행사에 한국 대표 기업 7개 중에 저희가 하나로 참여를 한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29년 이제 돈은 어떻게 얼마나 벌 거냐라는 이 장표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29년까지 250억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머니가드 앱을 비롯해서 관련 디지털 계약 등 서비스로 매출을 확대하는 한편 양육비 채권 등과 함께 채권 회수 쪽 중개 쪽으로 안정적인 수입원을 지속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B2B 모델에서는 개인 신용 데이터 판매 쪽까지 확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 24년에서 25년 매출이 금액적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25년 매출은 순도가 굉장히 높은 플랫폼 매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24년 대비 25년이 플랫폼 매출, 즉 사람이 한 명도 투입이 되지 않는 정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매출 비중이 24년에서 25년으로 올라갈 때 4배 정도가량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상당히 확보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현재로서는 디지털 계약 쪽에 가장 많은 매출 목표를 하고 있고 이 디지털 계약 쪽이
자동차로 치면은 블랙박스처럼 디지털 계약 기록 쪽이 상당히 고도화가 돼서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 많은 매출이 가는 것은 기본이고 또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매출액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수입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POC를 진행하면서 또한 글로벌 진출을 가시화하면서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이 있으면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고요. 또 저희는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측면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가 한번 제시한 숫자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굉장히 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저를 비롯해서 현장에서 실무 경험이 아주 많은 인원 위주로 팀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CTO급의 기술 고문 인력의 경우에 AI 전문 인력으로서 팁스 관련하여 저희 채권 데이터 분석 쪽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전문 인력도 보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대외적으로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고, 최소한의 검증은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24년, 11월에 이제 시드 투자를 유치를 하고, 바로 12월에 팁스 선정이 됐고, 그리고 구글에서 글로벌 핀테크에서는 국내 기업으로는 1등이기도 하고, 전체에서 탑 7도 했었고요. 여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좋은 분들과 많이 함께 하고 있으면서, 프리에이의 투자보다는 오히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내실을 다지면서 다양한 투자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나갈 수 있는 기업이 되고자 이번에 함께 준비를 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통 이렇게 대표님 발표해 주시면 또 텍스트로 이렇게 질문해 주실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되거든요. 여기 채팅창이 있는데 여기에 궁금한 점들 물어봐 주시면 대표님께서 직접 보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그 질문이 나오기 전에 아마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 제가 먼저 좀 질문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제일 먼저 이제 댓글로 질문이 달렸었어요. 이 1차 펀딩 때도 그 정부에서 지금 양육비 지급 관련해서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 비즈니스가 영향을 받지는 않을지 정부에서 대신해서 뭐 양육비를 지급해주면 굳이 우리 양육비 지급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게 사실 1차 펀딩 때도 댓글이 달렸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사실 그 기사를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설명 주시면 그 정책이 어떤 정책이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약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비스가 우리의 서비스는 좀 차별화된 다른 것들을 좀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좀 정리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운영총괄 박찬영인데요.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육비 선지급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했고요. 해당 정책은 이제 양육비를 양육자한테 먼저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양육비 지급 의무자한테 다시 받는 형태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형태로 이제 제한되어 와서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실효성의 측면에서 이제 1차 펀딩 당시보다도 더 실효성에 대해서 좀 의문시를 하는 분들이 더 많아진 상황이고 실제로 20만 원 정도를 받기 위해서 이제 생활 수급자 같은 것들을 조금은 다 명시를 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부담되는 상황 분들이 좀 많았던 것들로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해당 정책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이 이제 양육자분들께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뭐 대다수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우리나라에서 이제 양육비 관련된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계신 분이 아까 양육비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구본창 대표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분께서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뭐 트위터 등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3월 초에 PD수첩에서 방영될 이제 프로그램이 그 콘텐츠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좀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이게 구조적인 문제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게, 변호사나 이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력의 부족이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행정 절차로 처리했을 때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일단은 현재로서는 그 좀 고쳐주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차별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저희는 이제 이번에 구본창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이제 민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진짜로 문제는 무엇인지를 진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그 문제점을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그 신용조사 보고 그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신용조사 자체가 안 되어 있어서 뭐 사실은 확실히 알아보지 않고 뭐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좀 잡았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지금 심각한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이미, 그러니까 연락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가 가장 큰 문제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 사무소의 이름으로 대신 연락하는 것들을 좀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중심으로 좀 잡고 있어서 아무래도 소위 이제 국가에서 하는 그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변호사도 이제 그 약간은 조금은 시장 논리에 이거하지 않은 분들이 하는 거 대비해서 시장 논리에 이거 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더 적극적인 변호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서비스가 확실히 차별화된 것들을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근데 제가 들으면서 이제 궁금했던 부분은 이 양육비 선지급제가 이제 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시행한다고 뉴스가 나왔던 정책이잖아요. 작년 말쯤에. 근데 그건 일단 그러면은 그 양육비가 필요한 분들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나중에 이 지급 의무자한테 이제 약간 구상권처럼 이렇게 청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근데 내가 신청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그 생활 뭐 관련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좀 증빙을 하는 절차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지급이 되는 건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닌 건가 보네요. 이게. 어, 그 조건은 좀 차등화되어 있고요. 근데 그 이거는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좀 얘기하고 있는 건데, 뭐 어쨌든 저희는 비영리 단체 및 그 관련된 분들이랑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률 자체가 적대요. 음, 그 이유가 이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가에서 기존에 받고 있던 혜택 같은 것들이 이제 경계선 쪽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혜택을 못 받게 될까 봐 음,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제시했던, 어쨌든 양육비 지급 의무자한테 자기가 또 연락을 해야 되는 꼴이 돼서 음, 그거를 이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어쨌든 자기 이름으로 그런 게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소위 막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한다든지 막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확실히 그 법률에서 변호사들이 그 대리권을 통해서 그 법적으로 이 채권은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제 채권자를 떠났다. 이런 뉘앙스로서 연락을 하는 게 가장 그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이 판단은 저희끼리 한 건 아니고 작년부터 이제 저희가 진행하면서 무수히 많은 양육자를 만났고, 또 심지어는 저희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즉 그 한부모 실태조사를 주관으로 하는 그 연구원도 직접 만났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말씀드렸던 그 구본창 대표님도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신데, 그 모두가 좀 공감하는 부분으로서 저희가 확인을 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쪽 가설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개연성 있게 그 잘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주 크게 봤을 때는 이제 공공의 영역이 해주는 영역이 있고, 이제
민간이 해주는 영역이 있는데, 이건 공공의 영역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서비스적인 측면이 사실 많다 보니까, 그 공공의 영역이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다 챙기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것과 이제 뭐 저희가 차별성을 갖는다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선택지로서 오히려 상호 보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방법이 아무리 존재한다 그래도 이제 민간의 영역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음,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이 좀 근본적인 서비스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는 저희 서비스 자체로서 차별성이 그 부분에서 궁극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많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말씀 주신 거는 뭐 사실 이제 막 제가 정확하게 딱 이해는 못 했는데 공공의 영역은 어쨌든 제한적인 게 있고 불편한 게 있고 또 그 과정이 좀 불편한 게 있어서 결국에는 민간이 들어가서 그 공공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 커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거는 네. 실제로 저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뭐 단체라든지 대표님들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지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아까 말씀 주신 뭐 배드 파더스 이런 곳들. 네네. 네네. 근데 이미 공공의 영역이 상당히 다양하게 강력한 방법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지급률이 20% 정도 수준도 채 안 될 정도라는 것은 공공의 영역으로만 접근하기에는 어렵다는 게 그 숫자에서 이미 다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잠깐 그 PPT 파일 꺼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 화면을 지금 좀 잘라서 쓰고 있어가지고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약간 그냥 이 질문에 조금 이어서 질문 드리면 그 좀 전에 말씀 주신 게 양육비 20% 정도만 지급이 되고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전체 그 어쨌든 간 이혼 가정 중에 양육비 부양 의무가 있는 가정이 한 100이라고 치면 80%는 서로 이제 양육비가 오고 가지 않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쉽게 생각하면은 뭐 약간 과장하면 제대로 받고 있는 사람이 정말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통계는 한 번도 받지 못한 비율이 70몇 퍼센트, 72% 정도고요. 어쨌든 대부분 또 그 많은 분들이 받다가 못 받거나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비율이 저희가 80% 정도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아, 이게 좀 어쨌든 간 사실은 그 이제 부- 어쨌든 간 이게 권리가 확정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뭐 어떤 뭐 소송을 해서 받아내거나 이런 구조는 아닌 거잖아요. 소송을 해서 권리관계를 확정하거나 이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지금 그냥 배째라 안 주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이 돈은 법적으로는 확정이 다 되어 있는 돈인 겁니다. 분쟁 자체는 없는 돈입니다. 네, 분쟁 자체는 없는 돈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그 서로 연락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나 어쨌든 그런 연유로 인해서 실제로는 지급 요청도 하지 않고 또 그 지급 신청을 그 정부에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뭐 선지급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지 않고 결국에는 한 대부분의 그 가정에서는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지금 청구가 되지 않는다 이용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맞는 거겠죠, 대표님? 네네, 맞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질문 그냥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그냥 궁금한 게 아까 그냥 20만 원 정도라는 표현을 잠깐 이사님께서 주셔가지고 선지급제는 어쨌든 그 전체를 지급 요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부만 지급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이 한 명당 네, 20만 원. 20만 원이라고 보시면 20만 됩니다. 아, 그럼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그 금액 전체가 아니라 정말 일부 아이 한 명당 이제 일부 금액만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민간과 공공이 이제 역할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것도 계속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전 배우자가 이제 악의적으로 한번 돈을 주거나 하면은 이제 국가에서 지급받는 게 또 끊기게 되거든요. 음. 그러면 또 다시 신청을 해야 되니까 이 과정이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 주신 것 중에서 맹천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네. 국내에는 경쟁사가 없는 걸로 말씀 주셨는데, 혹시 글로벌 경쟁사가 있는지, 뭐 아, 사업 규모가 어떤지 뭐 이런 것들 또 질문 주셨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 아예 경쟁사 자체가 없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처럼 금전거래에만 특화가 되어 있는 회사가 없고, 뭐 법률 문서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그중에 일부로 이제 다루는 차용증이라든지 뭐 양육비 관련된 청구를 할 수 있는 문서라든지 그런 건 있는데, 이 돈과 관련된 것만 특화되어 있고, 저희처럼 이제 창사 이래로 요것만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회사가 없다. 요렇게 보는 게 맞고요. 이제 글로벌 경쟁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우리 모두 사인 같은 거에 해당되는 이제 도큐 사인이라든지 몇 가지 이제 업체가 있긴 하지만 금전거래 자체에만 특화된 회사는 이제 뭐 별로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 아프리카 현지에서 음. 그 반응들을 조금 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돈 약속이라든지 이런 거 뭐 잘 지켜지지 않냐라든지 뭐 차용증 쓸 일이 있냐라든지 뭐 양육비 뭐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되지 않냐, 강력한 법이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요즘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해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아프리카 대륙 전체로만 봤을 때도 금융권 자체에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비금융권 같은 경우는 핀테크가 가장 많이 발전한 국가가 케냐거든요.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이 많이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99.9%는 송금거래 자체에 대한 기록만 있고, 이 금전거래 약속에 대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라든지 이런 거는 이 다음 단계로 고려를 해야 될 단계로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이제 뚜렷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가 아프리카 현지에 갔을 때라든지 한아프리카 재단을 통해서 아프리카로 진출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저희 아이템이 가장 이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프리카 관련된 그런 데모데이라든지 이런 데 참석이 가능하셨던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약간 말씀 듣다가 이제 약간 우리 비즈니스를 나눠서 봐야 된다 생각이 들었는데, 한 축은 그, 이제 어쨌든 간, 뭐죠? 저희가 그 계약서 쓰는 쪽, 그, 네. 네, 소상공인 채권 디지털화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양육비 채권 문제 해결하는 이 약간 두 개를 좀 쪼개서 비즈니스를 봐야 된다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근데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네네. 이제 돈 약속의 성격이 좀 다를 뿐인 거고요. 이 돈 약속의 기록을 명확히 남기고 양육비 같은 경우는 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이냐, 단발성으로 발생하느냐, 이 정도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큰 맥락에서는 이제 개발이라든지 사업의 확장 범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덧붙이면 저희가 이제 채권 디지털화라고 해서 디지털 계약을 만드는 게 있고, 그리고 이미 있는 그 채권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수익화하는 모델을 애초에 초기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디지털 계약 쪽은 이제 머니가드 앱으로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채권 데이터화로 수익화하는 것에 대해서 이 채권 이제 회수 중개 모델 요것들을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양육비 채권 같은 경우는 집행권한이 있는, 즉 법적으로 바로 회수하면 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접근성이 더 좋다고 판단을 해서 지속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이제 아까 경쟁사 중에 뭐 글로벌 사업자 중에 도큐사인 한번 말씀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도큐사인 비즈니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자세히 좀 보다 보니까 사실 이게 되게 핫한 이슈인데, 도큐사인이 최근에는 이제 CLM이라고 해서 기존에 단순히 그 서명만 가지고, 그러니까 전자문서한 계약 이 자체로만으로는 시장에서 어떤 의미가, 시장에서 의미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컨트랙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렇게 법률 검토부터 전체를 관리하는 게 되게 트렌드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가고 있고, 또 도큐사인의, 근데 이제 이런 접근에서 시장에서 위협은 또 뭐냐면, 기존에 뭐 클로드와 같은 AI 이제 LLM을 이제 서비스했던 곳들이 여기서 플러그인 형태로 법률 검토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점점 확장해 나가다 보니까 시장에선 지금 이 사스 기업들에 대한 이런 이제 CLM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
정말 너무 딥해서 정말 접근할 수 없는 수준으로 딥하고 복잡한 ERP와 엮여 있는 기업이 아니라면 다 대체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시장에 좀 공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서비스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좀 위협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금 서비스가 뭐 모드 사인이라든지 지금 도큐사인은 뭐 국내에서 거의 사용 안 되지만 뭐 모드 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지금 경쟁사는 아니라고 하지만 혹은 뭐 기존의 AI 서비스들이 플러그인 형태로 오픈클로 같은 데들이 더 들어와서 뭔가 이런 것들 우리의 시장을 좀 잠식해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음, 제가 답변할까요? 네네네. 이게 저희가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쟁사로 기재는 했고 당연히 디지털 계약 쪽을 주된 쪽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는 오히려 좀 디테일한 측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법률 검토를 AI로 해준다거나 어쨌든 전체적인 계약을 좀 관리해준다는 측면이 사실은 상당히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고 저희가 좀 분석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사실 AI가 법률 검토하는 것은 사실은 그 로톡에서 개발한 그 AI 정도 아니면 아예 그 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법률 검토 자체에서 일단 우리나라 시장부터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런 서비스들이 우리를 위협할 것이다라는 것은 조금 이제 잘 예상은 안 되고, 그리고 차용증 자체가 사실은 법률 검토할 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어, 적을 수 있습니다. 뭐 저희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근데 저희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차용증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그 순간의 디테일, 그러니까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관계 일종의 역동성에서 오는 디테일에 주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다고 이제 오케이를 했을 때 채무자가 이제 근데 그 채무자가 이제 그 언제 뭐 돈을 달라라고 했을 때 채권자가 그럼 요거 차용증 하나 쓰자고라고 하면은 채무자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그 디테일의 순간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 예를 들어서 뭐 일종의 뭐 모 회사의 그 서류 뭐 전자문서라고 해도 이거 전자문서 내가 보낼 테니까 해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그 전자문서를 쓰고 서명하고 하는 과정이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스텝을 봤을 때는 저희 거보다 한 뭐 5계단, 6계단 정도 스텝이 더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모든 계약을 다루기 때문에 그 스텝을 바꾸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근데 저희는 단 몇 가지 스텝으로 너무나 간단하게 만드니까 채권자가 아니 이것도 못 해줘? 이렇게 간단한 것도 안 해줘?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을 저희가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디테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전계약만 다루는, 비공식 금전계약만 다루는 저희랑 뭐 모든 계약을 다루는 다른 계약 플랫폼과는 분명히 차별화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정리를 한다면 AI 도입 같은 것들을 거대 기업이 거대 자본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일단 국내에선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들과 뭐 아예 뭐 정면 대결을 하겠다 이런 포지션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두 번째는 일단 이건 금전거래, 비금융권의 금전계약이라는 것은 이제 관계적인 부분, 관계의 역동성에서 오는 디테일을 수반하는 거고 저희는 그것만을 거의 15년 이상 연구해온 대표님과 이제 그것만 지금 계속 서비스를 하면서 갖고 있는 디테일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설계를 했고 또 계속 고도화를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좀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은 AI가 이쪽 시장에 도입이 돼서 이제 저희 쪽 시장을 뭐 침투할 수 있다고도 생각은 당연히 합니다. 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 그 정도로 AI가 고도화가 되려면
우리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정보를 토대로 그 AI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기존에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챗GPT라든지 제미나이 같은 수준에서는 평균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건 가능하지만 저희 같은 디테일한 서비스에서 나오는 정보를 토대로 하지 않으면 정교화된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힘들기 때문에 AI로 대체되는 이런 시장에서는 저희가 오히려 더 주도권을 갖는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이제 저희는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 채권이 저희가 계속 어쨌든 채용진한 건 채권이고, 그 채권이 이게 회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회수된 채권들이랑 회수되지 않은 연체 채권들 등을 분석을 해서 회수율에 대해서 한번 그 재반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예측해보는 솔루션을 개발을 팁스 과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데이터 제공을 서울평가정보가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량이나 이런 것들도 좀 커버를 칠 수 있어서 어쨌든 저희는 AI는 아무래도 채권이 상당한 디테일인 채권들이 과연 어떻게 얼마나 회수가 될 것이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먼저 접근해서 보고 있고 요거는 결국에는 저희는 신용평가 쪽이랑 이게 비공식 채권에 대해서 신용평가 쪽이 사실 우리나라는 거의 조금 진행을 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다양한 이유가 있었는데 근데 그거에 이제 처음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AI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팁스 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명백하게 그 AI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AI를 활용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그런 AI 방향성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저도 사실 약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도큐사인이랑 회사가 사실 지금 AI로 인해서 대체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와중에 또 반대로 도큐사인과 같은 이제 신뢰성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버티컬하게 특정 그 계약에 대해서 연구해온 곳들 그리고 그런 곳들이 계약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사이클에 대해서 고민했던 곳을 과연 이길 수 있느냐에 대한 또 시장의 고민들도 그러니까 서로 반박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또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뭔가 비공식 개인 간의 어떤 그 채권에 대해서는 사실 또 완벽하게 다른 특성을 가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의 뭐 대표님이나 이사님의 오랫동안의 노하우나 고민들이 사실 기존의 범용 그 LLM들의 어떤 플러그인이 덧붙여진다고 사실 이게 침투될 수 없을 거다라고 또 말씀 주시는 걸로 제가 또 이해가 되고 또 반대로 저희가 이사님 마지막에 말씀 주신 거를 좀 보면은 단순히 LLM 플랫폼, 아니, 단순히 그 계약 플랫폼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떤 확률로 회수가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들이 점점 쌓여서 어떻게 생각하면 나중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단순 계약 플랫폼이 아니라 약간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 지금 팁스 과제로 R&D를 하고 있다. 약간 요렇게 지금 말씀 주신 거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거 약간 또 다르게 이해하시는 투자분 계시면은 한번 말씀 주시면은 왜냐면 좀 이게 약간 복잡하고 길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번 네네네. 답이 네네 한번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고요. 지금 또 질문 주신 것 중에 그 지금까지 펀드레이즈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목표하시는 펀딩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시다. 뭐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뭐 이제 이런 것들 설명 한번 요청 주셨습니다. 네, 잠시만요. 채팅을 제가 켜서 네네. 네네네 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키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이걸 여기입니다. 네. 네네네. 아니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지금까지 펀드레이징 총 규모는 엔젤 투자 1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드 투자가 2억 5천이 있었고,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이 8천여만 원 정도 수준이 1차 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라운시큐어라는 회사에서 현물 투자가 대략 2억 원 정도 수준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모인 자금은 어떤 전략으로 이제 운영하는지는 저희는 이제 크게
봤을 때 이제 사실 단순합니다. 이제 마케팅과 개발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만 사실 운영을 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초반에는 마케팅 쪽에 좀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유는 차용증이라는 자체가 좀 사람들한테 이게 좀 불편하고 잘 안 쓰는 거 아니냐인데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안 쓰냐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이게 워킹을 좀 하는 걸 저희가 발견을 해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우리 개인의 금융이 얼만큼 금융권 수준처럼 내 핸드폰 안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느냐라는 개발적인 측면으로 좀 더 집중을 많이 하는 전략으로 운영을 한다는 게 이제 큰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일단 요거까지. 네네네.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립니다. 지금 마이크 꺼져 마, 있습니다. 예. 이제 마이크가 잠깐 꺼졌었네요. 네, 네. 그럼 제가 다음 질문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주 소통 관련해서 이제 뭐 성과 미진이나 변수 발생 시 주주들에게 현황을 투명하게 공유할 정기적 소통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의 주셨는데 저희가 그 1차 펀딩하고 카톡방 만들어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대표님?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도 그 저희 그 투자 레터 또 작성해 주셔서 공유해 주고 계시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또 질문 한번 주셨고 또 하나는 리스크 관리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 서비스업의 업무 경계 설정과 구체적인 법률 협업 방안이 궁금합니다. 사실 이건 저도 처음 미팅했을 때 바로 여쭤봤던 건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법률의 영역이 어디까지이고 어디부터 그 변호사가 대리하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셔도 또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때 대표님께 한번 들었을 때는 법률사무소에서 우리의 솔루션을 쓰는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주셨던 것 같은데 그 방향이 지금도 유지되는 방향인지, 그러니까 계획이신지, 그때도 이제 계획이셨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이제 성과 미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항상 나쁜 거는 더 먼저 얘기를 하고 좋은 건 좀 나중에 얘기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주주들이 이제 사실 저희한테 뭔가 투자를 할 때 100%의 어떤 확신보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같이 이제 함께 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과가 미진할 때 주주분들과 이런 때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잘할 수 있겠느냐를 오히려 소통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지지자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좀 함께 하는 그런 게 다양한 상황에서 꽤 몸에 배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당연히 투명하게 현황을 공유하고 정기적 소통 계획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실제로 크라우드 투자하시는 분 중에 좀 적극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막 싱가포르 출장 갔을 때 직접 집까지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모든 주주분들께 다 찾아가는 건 어렵겠지만 약간의 적극성이나 궁금증을 보여주신다면 생각보다 꽤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열심히 하고 또 인간적으로 잘 지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소통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에서는 요거는 저희 사업을 처음에 만들 때부터 변호사법 위반 소지 방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저희 영역을 가장 잘 하는데 돈과 관련된 기록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만들어내서 변호사, 법무사, 뭐 세무사라든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저희 걸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변호사법 위반의 법률사무 처리랑은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만 명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변호사법 위반이 됐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 있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가 기록을 워낙 잘 만들어주고 저희가 B2B로 하는 서비스도 있고 B2C 차용증 서비스 같은 경우 실제 법원에서 이 차용증이 실제 쓴 게 맞는지 사실조회서 이런 게 법원에서 들어옵니다. 실제로 등기로 와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이 증거 자료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으니
이상이 없는지 좀 확인하고 사실관계 확인해달라라는 식으로 저희가 보조적으로 가장 최고의 보조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변호사법과는 충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변호사들이 더 법적인 일을 편하고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자료 생성 회사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블랙박스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사고를 우리가 판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볼 때 더 CCTV라든지 블랙박스 통해서 편하게 뭔가 분쟁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저희 서비스는 전문가들 영역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 소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운영할 정도면 상당히 법 쪽에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 관련돼서 국내 웬만한 유명한 로펌 같은 데서는 이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꽤 검토를 많이 받았고 그분들도 기록 위주의 서비스 플랫폼으로 간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님, 근데 제가 약간 궁금한 게 이제 저희의 서비스가 단순히 기록만 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액션을 동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뭐, 어쨌든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연결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혹은 그걸로 인해서 어떤 실제로 청구가 일어난다든지 그러니까 양육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존재하기는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좀 디테일, 그러니까 그 구조에 대한 디테일을 사실 저희가 모르잖아요. 네네. 네네. 그 부분은 굉장히 네. 간단합니다. 이제 네네.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 저희도 언제나 어느 정도 이제 컨셉은 안다 그래도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항상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하는데 일단 변호사 사무소라든지 뭔가 저희가 돈을 받는 구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정말 일정한 금액으로 정액제라든지 이런 걸로 정해져 있는 상당히 구도화된 측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 보수 베이스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희 자료를 이용하거나 저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으로 부과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실제로도 성과에 따른 이제 보수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님, 제가 좀 전에 질문드린 건 아마 지금 오늘 저희 서비스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희 서비스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실제로 변호사분들, 법률사무소 분들이 어느 과정에서 이제 저희 서비스를 쓰게 되는지 그리고 혹은 이게 저희가 B2B가 있고 B2C가 있다고 서비스가 말씀 주셨는데 그 서비스 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은 지금 투자분들의 이해가 좀 좋으실 것 같거든요. 음, 뭐, 음. 네. 말씀하시는 변호사와 같이 협업하는 부분은, 어, 사실은 저희가 차용증에서, 어, 그쪽보다 이제 이윤양육비 쪽이 좀 더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 양육비 쪽, 예, 네네. 예, 이윤양육비 쪽에서 이제 신용조사비 같은 경우는 변호사 사무소에서 대리권을 바탕으로 양육자분의 신용조사, 그러니까 요청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비를 그쪽에 대해서 이제 그 대리에서 지불하는 경우 어차피 그 일종의 이제 공동구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소도 원래 그 신용정보회사 쪽에 요청했던 과거의 사례를 이번에는 그좀 모아서 양육비 쪽으로만 모아서 이제 할 때 저희가 이제 함께 하는 형태로 이제 수익 모델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플랫폼 이용료로서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론칭 준비하고 있는 그 변호사를 통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자한테 연락이 가는 형태는 어쨌든 저희는 그 플랫폼 이용료로서 조금 구조화를 좀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변호사분과 이제 소위 돈이 오고 가는 변호사법 소지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채권회수 중개 쪽은 아무래도 저희는 기존에 이제 24개 그 신용정보 회사 쪽이랑 같이 애초부터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문제가 안 되도록 이미 그쪽에서는 다 하고 있는 형태 중에 원 오브 댐의 형태로 저희가 업체로 들어가 있는 형태라서 그렇게 좀 구분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이제 랩업을 하자면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지금 뭐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이런 저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형태에 어쨌든 간 검토를 받아봤는데 실제로 대부분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 주셨고 뭐 기존에 실제로 저희가 되게 많은 건수들에 대해서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차용증이라든지 양육비 같은 경우도 문제가 없었고 또 이제 미래 그러니까 하반기에 하고자 하시는 변호사를 통해서 어쨌든 청구하려고 하는 대리 청구를 하려고 하는 혹은 신용조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어쨌든 저희가 뭐 성과 베이스가 아니라 그냥 그 저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료 차원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슈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 주신 거. 뭐 사실은 이게 서비스가 계속 조금씩 계속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가 이게 좀 명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분들에게도. 네, 그런 부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투자분들께서도 지금 계속 서비스가 좀 진화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제 제가 또 궁금한 점은 이게 사실 법률적인 문제가 없어도 로톡 같은 경우도 사실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왜냐면 법무부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협회 같은 데서 이슈 제기를 한 적이 해서 서비스에 되게 어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감정적인 어떤 이슈는 없는 건지 예. 그런 것도 약간 궁금합니다. 저희는 변호사들이 더 많은 법률 사례를 만날 수 있게 더 집중화되어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뺏어갈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 저희가 잘 될수록 변호사 업무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한 번 더 제가 덧붙이자면 차용증이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차용증 자체가 없으면 변호사 사무실 자체를 찾아가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사실은 변호사들 분들이 돈을 더 잘 벌 수 있게 하는 구조로 저희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도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때문에 전문가분들이 더 전문가다운 업무를 할 수 있는 걸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 하나가 이제 더 주셨는데, 양육비 관련 서비스에 대한 경우 어떤 식으로 마케팅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한부모 가정분들이 사실 알아야지 신청을 하실 테니까, 네. 예, 저희 과거 이름으로 배드파더스라는 그런, 현재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이 양애들 그 대표님 같은 분, 이제 한 분 정도만 알아도 그분이 시장을 거의 대부분 이제 홍보 수단으로서는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 한 분 정도와 그다음에 한 번 이용을 해본 사람들은 저희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주변에 소문을 굉장히 잘 이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마케팅 자체에 대해서는 워낙 집중화되어 있는 부분이 큰 영역이다 보니까 뭔가 이제 타겟이 아주 명확하잖아요. 이혼한 사람들 중에 양육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케팅에서는 일반적인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이제 마케팅 부분은 오히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서비스 자체를 잘 만들어내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하면 이제 그 자체가 마케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 어쨌든간 근데 제가 약간 제가 이 시장 잘 모르다 보니까 궁금한 건데 좀 전에 양해들 말씀 주셨잖아요. 배드바더스 그 단체가 그러니까 지금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양육비 지급이 필요한 가정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양해들이라는 단체를 대부분 알고 계시는 상황이신가요? 아니면 이게 좀 인지도가 제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가지고 100% 거의 다 100%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방송 3사에서 다 다뤘던 분이라서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또 3월 초에 PD수첩에서 방송이 될 거라서 추정 60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추정 60분입니다. 예. 추정 60분에서 추정 60분이 양육비 관련해서 이제 방송이 되나요? 4월에? 네네, 맞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메인으로 나오시는 분이, 저희 관련된 마케팅을 도와주시는 메인 분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실은 저희가 그 양육비 관련한 그 단체들과 되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단체들은 어쨌든 양육비 지급이 필요한 이제 한부모 가정의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 곳들이라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그런 쪽을 통해서 되게 타이트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마케팅이 더 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네. 드네요. 저희는 이제 마케팅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얼마나 양육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편하게 이용하느냐만 고민을 많이 하지, 네네. 마케팅 자체에 대한 고민은 사실 거의 안 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실무적인 관점에서 조금 덧붙이자면 저희는 사실은 그 계속해서 양육비 쪽에서 그런 단체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그 지금은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게 그 차용증 고도화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걸 그러니까 저희는 오늘 다 그러니까 최대한 보여드리려고 했고 물론 못 보여드리는 것도 R&D 쪽에서는 뭐 있지만 어쨌든 선택과 집중으로서 지금은 차용증 고도화 쪽으로 저희가 리소스를 쓰고 있고 마케팅 쪽은 이제 그 양해들이나 이쪽에서 하는 것들을 계속 함께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일단 지금 뭐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다 한다 이런 개념은 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그 하반기에 계획으로 갖고 있는 그 변호사분들이 대리권으로서 연락을 대신해주는 그 플랫폼이 이제 론칭이 되면 아마 뭐 27년 상반기나 이때쯤에 조금 더 마케팅 쪽을 좀 더 이쪽으로 힘을 쏟을 것으로 전략적으로 그렇게 좀 실무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이제 머니가드 서비스에 가장 리소스가 집중되어 있는 거는 사실, 차용증 서비스에 대한 고도화, 그리고 하반기 론칭 예정인 변호사분들이 대리에서 이제 양육비 청구를 해주시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서비스 개발,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회사에 가장 집중되는 부분이라고 좀 이해를 하면 올해는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양육비도 마찬가지지만 다 하나로 통해 있는데 이게 하나의 개인 간의 돈 약속이 얼마나 잘 지켜질 수 있게 해주는 모델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뒤에 파생돼서 나오는 모든 사업들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 차용증과 양육비가 다를 것 같아도 개인 간 돈 약속이 정기적이냐 비정기적이냐 이런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해야지 글로벌로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 양육비에 도움을 줄 때도 그렇고 하나의 코어 서비스가 핵심적으로 가면서 그 와중에 양육비라든지 이런 문제도 해결을 해나가면서 좀 더 디테일들을 챙겨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결국 이 차용증 고도화라는 게 핵심이고, 이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정기적이냐 비정기적이냐 차이고, 지금 이 차용증의 코어는 정말 돈을 잘 받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지금 집중, 이 맞습니다. 고민이고, 이거에 대한 어떤 하나의 시도로서 변호사가 대리해서 하는 하반기 서비스가 지금 네. 준비 중인 상황이란 네, 말씀이시죠? 차용증도 그런 식으로 변호사가 대리를 하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양육비도 똑같이 그게 양육비냐 차용증이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또 차용증에 보면 양육비를 못 줘서 빨리 주는 걸로 약속을 할 때 차용증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 약속이라는 게 조금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결국에는 이제 차용증이라는 것이 상당히 범용으로 대부분 약속에 쓰일 수 있고, 어떤 영역에서 좀 더 힘을 주냐 빼느냐 이제 요런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럼 잠깐 서비스 플로우를 약간 정리해 보고 싶은데, 그럼 제가 네. 누군가와 이제 차용증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차용증을 썼고, 제가 이제 돈을 받기로 한 날 만약에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떤 액션이 지금 머니가드 서비스에서 일어나나요? 혹시 하반기 서비스가 론칭되고 난다면?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돈을 못 받으면은 거기 있는 버튼을 누르거나 거기 전문가한테 연락을 하면 자동으로 저희 차용증이 전달이 될 수 있게 되고 그 차용증을 기반으로 변호사 사무소나 전문가 뭐 법무사가 됐든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더라도 소송까지 가고 돈 회수하는 것까지 다 비대면으로 한 방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차용증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 채권도 마찬가지고 양육비도 마찬가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구분을 다시 정리를 한다면 일단은 저희가 하반기 때 하려고 하는 것은 이혼양육비 쪽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드리면 우선 지금 차용증이 있으면 그걸로 이제 직접 뭐 그러니까 그 지급명령 신청들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머니가드 앱을 통해서 좀 전문가 연결, 저희가 이제 3월 달에 론칭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분기라고 쓰기 썼는데 거기서 이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도 그냥 많은 문의가 오세요. 그럼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제휴하고 있는 법무사나 이런 것들을 뭐
뭐 어쨌든 좀 그 사례적으로는 어 이제 조금 뭘까 고객 편의를 위해서 그 법무사 사무소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그 안내하면서 그 소비자 편의를 조금 도모했던 적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수익화하는 게 이제 저희가 3월 달에 광고비 형태로 전문가 연결하는 것들로 좀 되어 있고요. 어쨌든 고객 입장에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한다면 차용증이 있어야 소위 집행권한, 법적 권한, 판결문과 동일한 요거를 이제 쉽게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 그걸 토대로 채권 추심을 또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적인 소위 집행 권한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차용증이. 요걸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률 하반기에 론칭할 서비스는 연락을 대신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혼양육비 쪽에서. 그래서 조금은 다른 측면은 있고,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저희가 어쨌든 버튼 하나로 좀 최대한 고객 편의까지 도모를 해서 아주 심플하고 아주 단순하고 아주 확실하게 하는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공통의 목표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시장 사이즈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저도 최근에 뭐 지급 명령을 신청해 본 적이 있어가지고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 법무사무소라든지 이제 온라인 홈페이지 형태로 지급 명령을 대신해서 신청해 주신다는 곳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많구나. 왜냐면 이게 광고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키워드 광고가 저렴한 광고가 아닌데 포털 사이트에서 지급 명령 대리하는 거에 대해서 광고가 되게 많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 앞단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지급 명령을 대리하는 거니까 반대로 저희는 앞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급 명령 대리가 연결이 되는 거니까 확실히 좀 더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거기서 어떤 메리트가 있냐면 결국 돈인데 저희 차용증이 있어서 지급명령 신청하면은 저희 연계된 법무사라든지 이런 사람 쓰면은 뭐 한 5만 원 내외 정도 수준이면은 뭐 대리 비용은 끝이 난다고 인지세 송달료 이런 거 빼고 5만 원도 안 드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간단히 끝납니다. 몇백만 원 들 수 있는 것도 뭐 100억짜리 채권이라 그래도 지급명령 자체로 갈 때는 인지세 송달료는 이제 그 금액에 비례해서 나오겠지만 이제 작성 비용은 5만 원 내외고 심지어 그것도 안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면은 채권 회수의 성공 보수를 오히려 이제 계약하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 나온 김에 질문 들어온 것까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압류 들어가려면 재산명시 신청하고 절차를 밟았는데 그런 절차들도 같이 연계해서 신청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협업된 전문가들 이용하려면 별도 수수료가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수수료가 발생은 하지만 이제 뭐 10만 원 이내 정도 수준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아주 적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마저도 사실 5만 원에서 10만 원 받으면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전문가 분들께서 그냥 초기 착수금은 없이 내가 성공보수 위주로만 해서 진행해 주겠다는 그런 식의 변화들이 저희 때문에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적으로 그렇게 전문가분들은 말씀을 좀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전문가 서비스 론칭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세스 잡은 건 뭐냐면, 차용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해당 전문가분이 조금 그 법률 관련 서비스를 조금 저렴하게 해 주시고, 저희는 그 전문가분한테 이제 광고비를 수취하는 형태, 월별 광고비를, 이렇게 저희가 비즈니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차용증이 있으니까 고객이 차용증이 있는 분들이 또 명백한 것들이 있는 분들이 있고 그것들을 갖고 있는 고객들을 저희가 다 갖고 있으니까 많은 전문가분들이 상당히 흥미있어하고 상당히 뭐 우리랑 하자, 우리랑 뭐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던 상황이었고 저희는 그걸 가지고 이제 전문가 서비스 론칭을 하면서 수익화를 하는 것들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세스를 좀 잡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사실은 저희는 표준화된 차용증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네. 생각하면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가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훨씬 접근하기 쉽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좀 복잡해 버리거나 모호하거나 이러면 사실은
뭐 지급 명령 신청했는데 지급 명령을 안 끝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건데 뭐 좀 더 복잡해질 수가 있는 건데 혹은 거기에 대해서 스터디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럴 필요가 없이 단순히 이거는 바로 이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저희가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차용증이 만들어진 건 뭐 다 명확히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지금까지 보고된 바로는 한 번도 패소 사례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 증거, 중요 증거 자료를 깨기가 굉장히 어렵고 저희는 이제 어떤 저희 사업 자체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서 앞으로는 이런 질서가로 사회가 이제 투명하게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것에 초점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같은 분께서 추가로 질문 주셨는데 광고비를 결국 받는 게 알선으로도 볼 수 있어서 로톡 등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가 되신 건지 사실 아, 이게 네네. 굉장히 로톡에서도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이 변호사협회랑 갈등이 많았던 요소이거든요. 변호사협회는 사실 포털 사이트에만 광고하는 걸 허용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네네. 요 부분도 이제 너무 디테일을 말씀드리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러는데 그 이제 광고비로 받는 것도 이제 알선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이게 어느 정도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는데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제 쟁점이 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명확하게 검토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알선으로 보지 않을 정도로 명료하게 지금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셨다. 약간 이렇게 저희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다만 이제 제가 그냥 서비스를 전반적인 플로우를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느낌도 드네요. 약간 그 돈 계약에 관련된 로톡과 서비스가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도 좀 드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런 방향성을 지향하셔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저희는 차용증 서비스의 어떤 고도화를 그냥 고민했는데 서비스를 하다 보니 결국 그쪽으로 이어진 건지 혹은 앞으로 그냥 방향성을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좀 말씀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부러 로톡처럼 저희가 서비스를 지향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돈 약속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좋은 서비스를 만들려고 지향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서비스를 만들려는 회사의 방향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수렴이 좀 될 수밖에 없는 면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가운데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꾸준히 이제 이 서비스를 오랫동안 잘 유지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기쁨을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느냐가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쪽에 지속적으로 단순히 법적인 문제 그런 거가 아니라 이제 심리학적이고 협상적인 이런 측면까지 고려해서 앞으로 돈 관련된 약속으로는 머리를 크게 쓸 필요 없이 여기다 기록 잘 남기고 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 아마 자세히는 말씀 안 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 그러니까 이전 미팅들에서 들었던 걸로는 결국 그 돈을 빌려가는 사람 혹은 이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지급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조사를 하고 나서 그 뒤에 노력을 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네, 그 신용정보 조사를 먼저 하는 플로우를 한번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전 사실 또 네, 그게 좋은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받으려는 노력을 다 해도 결국 그 사람이 돈이 없으면 못 받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늘 좀 설명이 좀 덜했던 것 같아서 한번 설명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차용증이나 뭐 양육비 관련돼서 이제 같은 돈 약속이잖아요. 이걸 받으려고 할 때 이제 추심이 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큰 비용 없이 가능하게 해서 쓸데없는 노력이 덜 들어가게 하는 포인트들도 기술적으로 저희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제 불필요한 분쟁은 오히려 막고 또 필요한 조치가 이제 들어가야 될 타이밍에는 명확하게 뭔가 액션이 취해질 수 있게 가는 것들도 디테일한 요소들로 저희가 다 내재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이거를 이제 디지털화를 잘 시켜가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제 크라우드나 이런 데 참여하는 부분도 크고요. 이게 원래는 이제 저희 이제 머니가 서비스의 서비스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은 뭐 이런 돈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양육비 같은 경우는 이미 채권이 확정된 상태니까 그게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아까 말씀 주신 지급 명령을 신청하거나 혹은 지급 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확정하고 내가 돈을 받을 사람인 게 확정이 되고
그 뒤에 상대방의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하고 재산 조회 같은 걸 하게 되잖아요. 법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또 청구하는 절차가 이제 결국 있는데 그러면 이런 플로우를 그냥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어느 단계에서 신용정보조사를 해야지 가장 노력이 덜 들고 저희는 어느 단계에서 하는지 혹시 그런 걸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일단 집행권원이 확보가 명확히 되었을 때, 이제 그때 채권 추심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채권 추심 의뢰를 하게 되면은 신용정보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들어가면, 뭐 그 이후에 압류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뭐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능성이 낮아도 뭐 조치를 다 취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만한지 뭔가 액션을 취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을지를 결정해야 되는 가장 첫 시작점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신용 점수가 너무 낮으면, 안 하는 거를 권하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사례를 이제 볼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일단 법원으로부터 권리 내역이 확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채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집행권원이라는 게 확정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근데 그 권리가 있으면은 이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신용정보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양육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애초에 이혼 소송 때부터 그 권리가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앞에 그 집행권원이라는 걸 확보할 필요가 없고 추가로 처음부터 그냥 신용정보조회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럼 그 단계에서 재산이 있다, 신용 등급이 높다 하면은 추심을 들어가는 거고, 뭐 사실 낮아서 가능성이 별로 없다 추심할 수 있는. 그럼 거기서 굳이 불필요한 노력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게 약간 저희의 방향성이라고. 네네. 그 방향성보다 좀 더, 안에 네. 노하우들이 많이 녹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어쨌든 이 노하우고 지금은 이게 되게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은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서비스상에서 디지털화하고 어느 정도는 좀 자동화하는 게 저희의 비즈니스의 목표고 그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법률적인 어떤 로톡 같은 형태를 지향한다기보다는 이 플로우를 가장 뭐 편리하게 편안하게 지향할 수 있는 어떤 뭐 심리학적이든 아니면 뭐 어쨌든 그냥 실제로 뭐 정말 시간이 단축이 되든 간에 이런 것들을 저희 회사가 지향한다라고 이제 말씀 주신 거죠, 대표님?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싱가포르에서 만나 뵀던 김진기 투자장님께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잘 계시죠? 일단 저희가 동아프리카 쪽에 케냐 쪽에 진출을 이제 가장 먼저 진출을 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이제 한국의 라운시큐어라는 회사랑 같이 민간 신분증 진출과 좀 연계해서 같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한국과 시작 시점이 좀 다르지만 시장 자체가 큰 상황인데 이제 26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아프리카 쪽 케냐에 진출할 수 있게 필요한 이제 현지 이제 로컬 파트너들을 어느 정도 찾아놓은 상태인데 이 파트너들 찾는 거를 완성하는 단계가 올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찾은 다음에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겠다. 왜냐면 이해관계자들이 해외에서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관계자들 나열을 잘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케냐 같은 데서 현지에서도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요 시장들은 국가 자체는 이제 한국보다 발전 단계는 좀 낮을 수 있지만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더 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붙이자면 저희가 작년에 베트남, 인도네시아랑 아프리카 쪽 같이 봤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베트남이랑 인도네시아 쪽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뭐 상당히 저희가 봤을 때 좀 치열했고, 그리고 더 큰 거는 당장에 매출을 만들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을 좀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아프리카 국가들 같은 경우는 엠페사라는 그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많은 고객들 갖고 있는 핀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송금 서비스 이미 유료화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핀테크 쪽에서 돈을 지불하는 것들이 이미 일상화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프리카 쪽에서 오히려 또 더 빠르게 수익화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쪽을 또 아프리카 쪽으로 좀 리소스를 좀 집중을 하자.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 또 무엇보다 한 아프리카 재단이 외교부 산하에 있어 상당히 파워가 있는 조직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아프리카 재단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더 리소스를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또 어쨌든 좀 많이 좋게 봐주셔서 아프리카 재단 쪽에 많이 이제 불려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함께 했을 때 어쨌든 저희가 한정된 리소스를 가지고 가장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그 현지 프로그램에서 그 많은 소위 이제 엠페사라는 그 소위 거대 기업이 사실은 그 어떤 스타트업도 잘 만나주질 않는데 저희는 직접 만나줬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재단이랑 뭐 관련 투자자들도 상당히 놀랐었었는데 그 정도로 이쪽에서는 좀 적합하게 생각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이제 말씀을 좀 하고 계신 거.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아프리카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아프리카 쪽에서 왜 우리 걸 보고 있냐면 디지털 계약 쪽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 비공식 금융거래 데이터를 좀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공식 금융거래 그 비공식 데이터 그 금전거래 데이터가 있으면 아무래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뭐, 뭐 대출을 해주든 아니면은 뭐 다른 신용정보 데이터로서 그 조금 더 그 이제 그쵸 은행에서 그 접근하는 마중물로 활용을 하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고 저희 신용 데이터 서비스 판매 서비스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국내에서 시작하기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면은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대한신용평가 쪽이 저희 우리나라는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거기서 이제 우리 비금융권 거래 데이터의 데이터량 자체도 사실은 같이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희는 일단은 판단을 했고 오히려 아프리카 쪽에서 그 신용 데이터 판매 모델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제가 좀 전문가들도 그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쪽까지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작년에는 이제 어떤 해외 글로벌을 갈지 많이 이제 검토를 했었었고 뭐 많은 가설도 세웠었지만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일단 올해는 어쨌든 POC 등의 성과를 좀 내려고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꽤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네. 질문 하나 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장은 빨리 점유율을 높여 머니가드 서비스가 해당 시장의 점유율을 아주 높이지 않는 이상 관련 업계 네. 관련 업계에서 활동을 해오셔서 해당 시장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분들이나 관련자분들께서 해당 시장이 경쟁자가 많지 않다는 판단하에 해당 시장에 뛰어들면서 큰 자금을 투입하여 마케팅을 하게 되면 비슷한 사업을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이 좀 빨리 뛰어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빨리 시장을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제 이 질문을 사실 굉장히 많이 듣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변호사분들이나 관계자분들이 해당 시장에 뛰어들어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이제 큰 자금이라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정도 수준 되는 회사를 아주 빠르게 만들어서 저희 정도만 되려고 그래도 최소 몇십억은 들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시장에 누군가가 들어가려고 할 때 누가 투자를 하면은 몇십억을 쉽게 투자해 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생각해 봤을 때 생각보다 그게 좀 어려운 편이고 오히려 토스나 카카오나 뭐 이런 데서 저희랑 유사한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경쟁을 저희랑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미 그런 회사들은 네이버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저희가 이제 잘하면 저희가 추후에 M&A 대상이 오히려 될 확률이 높다라고 그냥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뭐 공식적으로 얘기된 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녹화되는 거기도 하니까 명확히 말씀드리자면요. 그래서 이제 큰 자금을 투입해서 마케팅을 하게 되면 비슷한 사업을 누가 해도 어렵지 않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큰 자금을 투입해서 저희가 몇 년 동안 해서 챗GPT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다양한 곳에 저희가 그동안 이제 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이걸 다 뛰어넘으려면 굉장히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럴 분들이 나오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한 명도 없겠냐라고 자신을 하냐고 물어보면 그거는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겠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건 사실 뭐 모든 비즈니스에 다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네. 어, 네. 그래서 그렇게 또 말씀 주셨고 제가 혹시 또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질문해 주시면 대표님께서 답변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이 서비스를 운영을 해보니까요. 이제 이 서비스를 똑같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이런 서비스를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랑 같이 해서 서로 영역을 나눠서 하자라든지 이런 제안들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뭐, 그래서 실제로 뭐 고려신용정보나 이런 회사들도 뭐 아주 많은 돈을 투입해서 이거를 잘 만들 수 음, 있냐고 하면 당연히 저희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고려랑도 오늘도 고려신용정보 갔다 왔지만 같이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서 우리가 하는 IT 영역과 고려신용정보의 노하우를 합치는 이런 형태의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 플레이어들은 많이 제안을 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진 잘 않는 것 같은 게 저희가 저희 같은 비슷한 서비스 만들어 줄 테니까 뭐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을 이제 다양한 회사들한테 제안을 해본 적도 있어요. 너네 이런 거 만들면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도 생각보다 그냥 정말 적은 금액으로 제안을 해도 이 서비스를 만들진 않더라고요. 예, 오히려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도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가 중요한 게 특히 이제 라우시큐어랑 그 모바일 신분증을 연계를 하는 거를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 기술적으로 뭐 조금 더 고도하고 완벽하게 해서 시장 선점을 빠르게 하겠다는 게 올해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 시장 선점을 1%도 못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올해 조금 더 분명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고 사실은 그 여기까지 오는데 상당한 뭐 말씀하셨던 또 돈도 필요했지만 시간이 또 상당히 들긴 했거든요. 그게 뭐 시행착오라기보다는 어쨌든 좀 디테일인 것 같아요. 그 디테일 잡는데 시간이 이제 저희가 많이 소요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올해 어쨌든 선점을 더 해서 더 선점에 가까이 가서 하는 것들에 대한 노력과 그런 시간적인 그런 갭이 그런 차별화 될 수 있는 진입장벽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질문을 아까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질문을 못 드려서 혹시 이거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은 전체 설명하기엔 너무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 대상으로도 제가 논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 식자재 마트 같은 데서 주문하거나 이런 것들도 아마 뭐 좀 고민하고 계시다, 뭐 테스트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들었는데 혹시 관련해서 좀 아직 좀 구체화돼서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시면 간략하게 한번 공유해 주셔도 좋고 아직은 좀 논의 중인 단계라서 뭐 아직 공유 주시기는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은 또 이거는 다음에 저희 3차 아, 펀딩을 하게 되면 그때 업데이트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저희 운영총괄님께서 이제 고려신용정보의 본사의 회의를 갔다 왔거든요. 이거 하기 전에 직전에 갔다 온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 저희는 이제 안심거래 약정서라고 그 식자재마트랑 이제 식당이랑 외상거래가 있을 때 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이미 만들었었어요. 작년에.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에듀이메이크 마트 플랫폼인 에듀이메이크가 자기들 그 솔루션에서 그것을 이제 그 식자재마트 사장님들이 쓸 수 있게끔 하는 POC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했고 그럼 거기서 식자재마트 사장님들의 반응을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론칭 이제 POC 끝나고 정식 론칭이 되면 그것을 토탈 솔루션으로서 에듀메이크가 제공을 할 거고요. 그럼 에듀메이크가 유료 서비스로 제공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것과 어떤 것 대비해서 효과적이냐면 결국에는 그걸 채권 관리를 하고 있는 노동력이거든요. 노동력, 시간. 그러니까 누구를 써서 이거를 채권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그거의 시간이 확 줄어서 담당이 뭐
두 명이 했던 일을 한 명이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로 했을 때 훨씬 이제 싸게 먹힐 거예요. 인건비가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기대는 하고 있고, 식자재 마트 돌아오면 에듀메이크에서 과금을 하고 저희가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로 일단 지금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OC 자체를 저희가 막 발로 뛰면서 할 건 없고 에듀메이크에서 고려수능 정보와 같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아마 식자재 마트라는 시장에 대한 이해가 아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그러면 그 소상공인 분들과 식자재 마트는 현금 거래를 하나요? 카드 거래를 하나요? 아니면 외상 거래를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나요? 제가 이거를 이제 아마 저도 모르고 아마 대부분 분들 아마 잘 모르시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 좀 많이 디테일한데 그냥 간단하게 아, 말씀드릴게요. 네네. 아주 나중에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면. 다 하고요. 근데 제일 많은 건 당연히 카드 거래겠죠. 왜냐면 카드 거래는 여신이 발생하니까. 근데 그 카드 거래까지만 이제 수용을 하고 아예 여신 거래를 안 하는 추세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식자재 마트도 딜레마인 게 이제 식당 사장님들이 고객으로서 이제 많았었는데 그 수가 많이 줄게 됐어요. 또 아실 수도 있지만 식자재 마트 가는 분들이 요즘 식당 사장님보다 일반인이 많거든요. 음. 그 이유는 식당 사장님들이 식자재 마트랑 거래했을 때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음. 외상을 잘 안 해주니까요. 외상 안 해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우리 거 그 안심거래 약정서 소상공인 솔루션을 쓰면 그 카드 결제 플러스 여신거래를 열어주겠다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그 크라우드 펀딩 그 홈페이지 기재를 해놨는데 그래서 15일이 여신이 더 열리면 사실은 그 식당 사장님들은 온라인 거래보다 식자재 마트가 더 유리해지는 구조가 생겨버려요. 그 15일 때문에 15일 매출이니까. 그래서 저희 걸 쓸 수 있는 이제 유인책이 생기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POC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소상공인 솔루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용증 이제 솔루션에 좀 뭔가 그 분화된 구조,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애드온된 어떤 형태겠네요. 네, 차용증하고 거의 비슷한데 차용증은 이제 돈 금전 거래인 거고 이제 우리 안심거래 약정서, 그러니까 거래 약정서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화나 서비스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뭐 저희 입장에서 뭐 완전 신규로 뭔가 하는 서비스는 아니고 기존 아닙니다. 서비스에 좀 덧붙여지고 좀 특화된 형태이고 저희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 그 디테일은 지금 어쨌든 신용정보 회사와 그 식자재 마트 이제 체인을 플랫폼을 갖고 있는 곳에서 지금 테스트 POC를 좀 하고 있는 단계이고 이 서비스 의미 있는 건 여신을 추가로 열어서 온라인 대비 메리트를 준다라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중간에서 솔루션 제공과 함께 데이터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라는 거는 실제로 채무불이행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그런 서비스도 구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그 디지털 계약 건당 수수료랑 그 채권 데이터로 수익화하는 것들을 여기서 똑같이 실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권 데이터라는 거는 실제로 회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까지 저희가 그런 건 아닌가요? 어쨌든 저희가 계약을 정확하게 해서 3자 개인정보 동의 같은 계약을 아주 그 고려신용정보랑 아주 잘 해놔서 저희가 이제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고려신용정보에서 채권 현황에 대해서 이제 문자로 쏘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솔루션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희는 데이터를 이제 판매하고 뭐 채권 데이터, 그러니까 그 디지털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데이터로 수익 모델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2차 펀딩이 잘 되면 또 이거에 대한 또 다음번에 더 디테일한 그렇죠. 정보를 또 나올 한번 겁니다. 네네 말씀 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또 질문 주셨던 게 오늘 녹화본이나 유튜브 링크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이게 녹화가 되어서 청약 기간에 올라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마 1차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청약 기간이 끝나면 아마 다 그 외부에는 공유가 안 되는 걸로 아마 저희 그때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좀 확인해 봐야겠네요. 이제 어쨌든 청약 기간에는 공유 오픈이 되어 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1시간 30분이 좀 넘어서 네, 오늘은 그럼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 또 늦게까지 참여해주신 투자자분들, 또 영상으로 이제 녹화본을 봐주신, 또 이게 되게 긴데 여기 끝까지 봐주신 투자자분들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또 열심히 또 설명해주신 대표님과 이사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여기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혹시 뭐 머니가 서비스가 마음에 드셨다면 이제 프로젝트 페이지 좀 많이 공유해주시면 여기저기 또 머니가 서비스가 알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대표님 또 마무리 말씀 또 이사님 한 번씩 해주시면 그렇게 하고 또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제 투자에 관심 가지고 이제 봐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금전 거래가 이런 트렌드로 디지털화 되는 거는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게 디지털화 되는 세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이 정말 가까운 미래에 정말 표준화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거니까 저희 머니가드 서비스 잘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면은. 두 분이 이 마무리 멘트 하시는 게 어쨌든 뭐 저는 그냥 반드시 필요했던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필요했던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고 있고 그것들을 잘 안착시키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뭐 이제 대표님이랑 이사님이랑 뭐 한번 뭐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팅을 하면 정말 막 몇 시간을 미팅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또 대표님께 너무 열정적으로 설명을 주셔서, 그래서 또 제가 느꼈던 건 또 되게 문제 해결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팀이다라는 생각을 느끼를 많이 받았고, 뭐 펀딩이 뭐 잘 될지 뭐 비즈니스 잘 될지는 사실 저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 대표님의 팀과 또 어떻게 생각하면 뭐 약간의 운이 영역인 것 같고, 또 여기 참여해주신 분들 많이 응원 받아서 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